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인조 임금님 시절 조선 팔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관가에서는 세금을 거두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 시절 한양에서 한 별감이 고향 마을에 내려왔답니다. 이 별감의 이름은 이봉팔이었습니다. 나이 30도 채 되지 않은 이 젊은 별감은 검은 갓에 푸른 관복을 갖춰 입고 위풍당당하게 고향 마을로 돌아왔지요. 고향을 떠날 때는 허름한 베옷을 입고 삿갓을 쓴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세가 한몫하는 관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봉팔은 원래 마을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습니다. 남들보다 글 읽는 속도가 빨랐고 외워도 척척했지요. 게다가 아버지가 마을의 작은 서당 훈장이었기에 어릴 적부터 한학의 기초를 닦았답니다. 하지만 집안이 그리 넉넉지 못했기에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17살 되던 해 진사시에 합격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지요. 더 높이 올라가리라는 야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20살이 되던 해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는 별감이라는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비록 큰 벼슬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마을에서는 가장 큰 출세를 한 인물이 되었답니다. 별감 나리께서 오신다고 하니 온 마을이 들썩들썩하구려? 그려 우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벼슬한 양반이시니 어찌 들뜨지 않겠는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이봉팔이 오기 전부터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지요. 특히 어린 시절 함께 뒹굴고 서당에서 공부하던 고향 친구들은 더욱 들떠 있었답니다. 이봉팔이 도착한 날 마을 입구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릴 적 친구들이 제일 앞에 서서 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봉팔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들었는가? 봉파리가 한양에서 정승나리에게 글을 지어바쳐 크게 칭찬을 받았다더군. 그뿐이겠나? 임금님 앞에서 시를 읊었다는 소문도 있지 않은가? 소문은 소문일 뿐 사실은 이봉팔이 별감이라는 자리에 오른 것도 아버지의 친구인 벼슬아치의 도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실까지 알려지지 않았지요. 드디어 이봉팔의 행렬이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말을 타고 오는 이봉팔의 뒤로는 하인 2명이 짐을 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봉팔은 말에서 내려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위엄이 가득했지요. 별감 날이 오신 길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자, 이렇게 먼지 가득한 마을 입구에 서 계시지 말고 일단 주막으로 들어가시지요. 음식과 술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였던 민판수가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이봉팔은 겉으로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친구들이 이렇게 성대하게 환영해 주는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일행을 따라 마을 주막으로 향했지요. 마을 주막은 이미 이봉팔의 환영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평소에는 손님이 드문 작은 주막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요. 기둥에는 붉은 비단이 둘러져 있었고 마당에는 큰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 별감날이 이리 높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주모가 공손히 안내하며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봉팔은 위엄 있게 자리에 앉았고 친구들은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곧 술과 안주가 가득 상에 올랐지요. 아이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다니
여러분의 정성이 고맙구려. 이봉팔이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히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이라는 듯한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이봉팔의 태도에 은근히 불편함을 느꼈지만 표정에 드러내지는 않았지요. 별감 나리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큰 벼슬을 하신 분은 처음이니까요. 김도섭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이봉팔은 뿌듯한 표정으로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요. 그때 주막문이 열리며 젊은 기생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도화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자태로 이봉팔에게 다가와 공손히 절을 했지요. 별감나리를 위해 소녀가 춤과 노래를 준비했사옵니다. 부족하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이봉팔은 처음으로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였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이봉팔은 그런 도화에게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춤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고 이봉팔은 도화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도화는 순종적으로 이봉팔 곁에 앉았지요. 술자리가 무르익자 친구들이 하나둘 이봉팔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다가온 이는 어릴 적 중마고우였던 용철이었지요. 별감나리, 신수가 참으로 훤하시네요. 한약 물을 드셔서 그런지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십니다. 별감은 목을 뻣뻣이 세우고 눈을 내리깐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답니다. 자네 이름이 용천, 아니 영철이던가? 용철이옵니다. 나리. 서당에서 함께 공부할 때 제가 나리 옆자리에 앉았었지요. 군장님께서 줄지어 앉으라 하실 때마다 나리 옆에 앉았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마을에서 곡식 장사를 하는 용철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봉팔과 가장 친했던 그야말로 중마고우였지요. 비 오는 날이면 같은 도롱이 하나를 쓰고 서당에 다녔고 배고픈 날이면 한 그릇의 밥을 나눠 먹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봉팔은 고향을 떠난 지 3년도 채 안 되었는데 벌써 친구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이었지요. 아, 그래 용철이구나. 자네는 훈장님께 매도 많이 맞았지. 그래도 나리보다는 덜 맞았사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나리께서 소나무 그림을 그리다가 훈장님 장죽을 깨뜨려 종아리를 10대나 맞으셨던 일을. 이봉팔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었지요. 어린 시절 훈장님의 장죽을 실수로 깨뜨렸던 일 때문에 한 달 내내 서당에서 이를 갈며 지냈습니다. 게다가 종아리를 맞아 부어오른 다리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요. 옆자리에 앉은 기생 도화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은방울 굴러가는 소리 같았지요. 도화는 19살의 어여쁜 기생으로 마을 근처 기생청의 꽃이라 불리던 여인이었습니다. 눈썹은 두 갈래 버들가지 같고 눈동자는 가을 호수처럼 맑고 깊었지요. 입술은 앵두처럼 붉고 살짝 벌어져 있어 웃을 때마다 하얀 이가 보였습니다. 도화는 16세 기생으로 팔려와 지금까지 기생청에서 자랐습니다. 떠도는 꽃이라는 이름처럼 그녀의 인생은 이리저리 떠돌며 사는 신세였지요. 하지만 그런 팔자에도 불구하고 도화는 늘 밝고 명랑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운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곱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요. 별감나리, 이렇게 고향에 오시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도화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저 그러하오. 한양의 번화함에 비하면 이곳은 너무 소박하구려. 이봉팔의 말에 친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향을 낮추는 말이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얼른 표정을 감추고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리께서 고향에 오셨으니 화전놀이라도 한번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두었지요. 봄날의 좋은 날씨를 맞아 화전놀이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참 좋은 생각이구려. 한양에서의 피곤함도 풀 겸 화전놀이라도 가봅시다. 집안이 넉넉한 친구 셋이 별감을 모시고 화전놀이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한 친구는 민판수라고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장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둥글둥글했으며 말하기를 좋아하여 늘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어릴 적엔 말더듬이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는데 이봉팔만큼은 그를 놀리지 않고 오히려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민판수는 10년 동안 땅속에 묻어두었던 귀한 산삼주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우리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비방이라오. 산에서 캔 10년근 산삼을 항아리에 넣고 10년을 땅속에 묻어두었지요. 한 잔이면 온몸에 기운이 쫙 퍼진다니까요. 또 한 친구는 김도섭으로 마을의 푸주간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호리호리한 몸에 조용한 성격이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지요. 김도섭은 씨암탉을 잡아 산적을 만들고 화전을 붙일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가 기른 닭 중에 제일 살찐 놈으로 잡았소. 별감날이 입맛에 맞을 거요. 마지막 친구인 박진호는 마을에서 유일한 양조장을 운영하는 양반집 아들이었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여색을 밝히는 성격이었지만 사람 좋고 인심 후한 것으로 소문나 있었지요. 그는 돈을 주고 기생 도화를 데려왔답니다. 이복의 진호, 어찌하여 기생까지 데려왔는가? 우리끼리 화전놀이만 해도 좋을 텐데. 아이고, 무슨 소리요? 별감날이 환영하는 자리인데 풍류가 빠지면 쓰겠소? 도화가 춤과 노래도 잘하고 시까지 곧잘 짓는다니까요. 박진호의 말에 이봉팔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화의 아름다운 자태에 눈길이 갔던 것이지요. 한양에서도 여러 기생을 만나보았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생은 드물었습니다. 꽃 피고 새 우는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이들 다섯은 음식과 술을 짊어지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길은 마치 붉은 비단을 깔아놓은 듯 아름다웠지요. 앞장선 도화가 어깨춤을 추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진달래꽃은 붉게 불타고 개울에선 콸콸 옥수가 흐르고 산새는 울고 하늘은 맑고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왔지요. 그 모습이 마치 동양화 한 폭을 보는 듯 했답니다. 도화는 산길을 오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허허, 도화의 노래 솜씨가 기생청에서 첫째라더니 과연 소문이 헛되지 않구려. 과찬이십니다. 귀한 분들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도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봉팔은 그런 도화의 모습에 은근히 마음이 끌렸지만 별감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표정을 감추었지요. 산을 한참 오르니 마당바위라 불리는 넓은 안반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에서 화전놀이를 가장 많이 하는 장소로 바위가 너른 마당처럼 편평하여 음식을 펼쳐놓고 먹기에 안성맞춤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당바위에는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진갓을 삐딱하게 쓰고 장죽을 입에 꼬남은 사내가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었지요. 껄껄껄, 여기는 어인일인가?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구려. 주정뱅이 해악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먼저 와서 마당바위에 좌정하고 앉아 시치미를 딱 떼고 오히려 별감 일행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해악은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서당에 다니지 못하다가 이봉팔의 아버지가 훈장으로 있던 서당에 겨우 들어갔지요. 하지만 공부보다는 술과 놀이를 좋아하여 끝내 과거를 보지 않고
마을에 남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학의 본명은 최애길이었지만 늘 남을 웃기고 해학적인 이야기를 잘해 해학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해졌지요. 키는 작지만 날렵한 몸매에 눈매가 매서웠고 특히 말재주가 뛰어나 누구와도 말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글씨를 잘 쓰고 그림 솜씨도 뛰어났지만 그런 재주를 돈벌이에 쓰지 않고 주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웃기는 데 썼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선비라 부르며 은근히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답니다. 이복의 해악이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인가? 민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허허, 나으리들보다 한 식경 전에 도착했다네. 내 아무리 더디 걸어도 너희들보다야 빠르지. 아니, 봉파라? 너 왔다는 소리는 들었다만 이리 빨리 만날 줄은 몰랐구나. 해학이 벌떡 일어나 이봉팔을 향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봉팔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불끈 솟았지요. 별감을 봉팔이라 부르다니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애길, 지금 누구더러 봉팔이라 부르는가? 나는 지금 조정의 별감이니 그에 걸맞은 존칭을 사용하도록 하게. 이봉팔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해학은 아랑곳하지 않고 껄껄 웃기만 했지요. 허허, 봉파리가 아니고 뭐겠나? 어릴 적 누가 달장에서 달걀을 훔치다 달동을 밟고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더라? 다들 너를 똥봉팔이라 불렀는데 벌써 잊었나? 이봉팔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창피한 기억을 들춰내다니 이놈의 해학은 정말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라, 해아가. 별감나리께서 불쾌하시잖니. 김도섭이 나서서 말렸지만 해학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불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날 한양 감옥에 가둘 거야? 아님 곤장이라도 치겠다는 거야? 분위기는 다소 어색해졌지만 친구들은 서둘러 음식을 펼쳐놓으며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래도 술판은 벌어졌지요. 푸른 솔숲 아래 하얀 화전이 놓이고 붉은 산적이 익어가며 맑은 산삼주가 병에서 따라졌답니다. 자, 별감나리, 이 술 한 잔 받으십시오. 10년 묵은 산삼주니 한 잔이면 피로가 싹 가실 거랍니다. 민판수가 먼저 이봉팔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이봉팔은 그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는데 과연 그 맛이 일품이었지요.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마자 온몸에 열기가 퍼지고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복에 이 술 정말 기가 막히는구려. 한양의 어떤 술집에서도 맛보지 못한 풍미요. 그럼요. 이 술은 마을에서도 오직 별감나리 같은 귀한 손님만을 위해 내놓는 것이니까요. 민판수의 말에 이봉팔은 기분이 좋아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별감의 친구 중 하나가 기생도화에게 귀옛말로 속삭였습니다. 이복의 도화야. 저 주정뱅이 해악이 자네는 10년 묵은 산삼주를 조금씩만 따르게. 귀한 술을 저런 놈에게 많이 줄 필요 없네. 도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사람들 술잔은 넘치게 따랐지만 불청객 해악의 술잔은 반도 차지 않게 술을 붓는 것이었지요. 한참 술자리가 무르익을 즈음 도화가 소피를 보러 숲속으로 가는데 해악이 몰래 따라갔답니다. 다른 이들은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도화야, 이거 받아라. 도화는 눈이 동그래져 해악이 내민 엽전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해악의 행색을 보면 돈 한 푼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묵직한 돈주머니를 구했는지 의아했지요. 도화야, 부탁이 하나 있네. 내가 배탈이 나서 닷새 동안 하루에 죽 한 공기로 살았단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그만. 내 잔엔 따르는 신용만 해다오. 배탈이 나셨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전놀이에 오셨어요?
뭐 이봉팔이 온다는데 어찌 보지 않을 수 있겠나? 그 녀석 얼굴에 핏대 세우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말이야. 도화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어려울 것 없지. 아니어도 그 귀한 술 해악에겐 조금씩 따르라 했는데. 알겠습니다. 대신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해악 어른께서 배탈까지 나셨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아이고, 그냥 받게. 내가 어제 장터에서 운 좋게 큰 돈을 땄네. 그리고 도화 같은 어여쁜 아가씨에게 시키는 일인데 보상은 해야지. 해학이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도화는 결국 그 돈주머니를 받았지요. 숲속에 앉아 소피를 보며 도화는 해학에게 받은 돈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한지로 돌돌 쌓여있는 엽전 뭉치가 묵직했지요. 호기심에 한지를 펴보는 순간 도화의 오줌발이 똑 끊기고 말았습니다. 글쎄, 그것은 동전이 아니라 모두 빛깔만 번쩍이는 사금팔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해악이 어디서 눈속임을 하다니. 이를 악물고 돌아온 도화는 친구들이 아까워할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해악의 술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귀한 산삼주가 해악의 잔에 철철 넘치도록 부어지자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이고, 도화야. 그 술은 아주 귀한 술이다. 그리 함부로 많이 따라서는 안 돼. 민판수가 황급히 말렸지만 도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자, 해악 어른. 배탈이 나셨다니 이 술 한 잔 마시면 싹 나을 거예요. 도화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악은 겉으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지요. 역시 내 계략이 통했구나. 저 귀한 술을 나에게만 적게 따른 대가니라. 그는 속마음을 숨긴 채 천연덕스럽게 배탈이 난 신용을 했답니다. 아니, 이거 어찌할꼬? 내 배탈이 난 몸인데. 해악이 신용만 하자 도화는 더욱 집요하게 술을 권했습니다. 해악 어른께서 제게 주신 그 많은 돈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자, 더 드세요.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악이 도화에게 무슨 돈을 주었다는 것일까? 도화야, 무슨 돈 이야기냐? 해악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박진호가 물었지만 도화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해악은 마지못한 표정으로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허허, 실은 내가 어제 장터에서 운이 좋아 큰 돈을 벌었다네. 도화 아가씨가 고생하는 것 같아 조금 나눠준 것뿐이지. 해악이 둘러대자 친구들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장터에서 큰 돈을 벌었다니 그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온 마을이 떠들썩했을 텐데 말이지요. 이거 참. 해악이가 돈을 벌었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만. 김도섭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술은 해악의 잔에 계속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악은 속으로 킬킬거리며 술을 마셨습니다. 귀한 산삼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에 열기가 퍼졌지요. 이 술은 정말이지 한양의 어떤 술보다도 훌륭했습니다. 아이고, 이 술이 너무 독해서 배탈난 몸에는 조금 버겁구만. 해악이 일부러 얼굴을 찡그렸지만 눈빛만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화는 그런 해악의 연기를 모르는 채 계속 술을 권했지요. 이봉팔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귀한 술을 해악이 놈이 다 마시다니 정말 아깝구려. 민판수는 거의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술은 별감 나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인데 이렇게 해악이 배를 채우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갔지요. 도화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해악이도 충분히 마신 것 같은데. 하지만 도화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해악 어른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화의 말에 해악은 속으로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렇게 호리병 하나가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해학은 배가 불러 트림을 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허허, 이제 배탈이 싹 나은 것 같구나. 도화 아가씨 고맙네.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해학이 느릿느릿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아까운 술이 해학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특히 민판수는 거의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10년 묵은 산삼주가 별감나리께 대접하려고 아껴둔 건데. 해학은 그런 친구들의 표정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승리로다. 한 푼 없는 내가 이렇게 귀한 술을 배불리 마셨으니 이보다 더 통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술자리가 깊어지자 도화의 춤과 노래에 모두가 흥겨워했습니다. 도화는 특히 이봉팔을 향해 눈길을 주며 춤을 추었지요. 이봉팔도 그런 도화의 모습에 점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친구들은 하나둘 취해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판수와 김도섭은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박진호도 나무 아래에 몸을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지요. 해학은 취기가 올라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별감나리, 제가 술상을 치우겠습니다. 도화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달빛 아래 도화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게 빛났지요. 이봉팔은 둘만 남게 되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화야, 자네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구려. 한양의 어떤 기생도 자네만큼 내 마음을 끌지는 못했네. 과찬이십니다. 나리, 소녀는 그저 시골 기생일 뿐입니다. 이봉팔은 술기운을 빌어 도화의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도화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요. 그녀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도화야, 오늘 밤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별감나리의 명을 어찌 거역하겠사옵니까? 도화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봉팔은 술에 취하고 욕망에 불타올라 도화를 가까운 숲속으로 데려갔지요. 달빛이 스며드는 숲속에서 두 사람은 밤을 함께 보냈답니다. 이튿날 아침 이봉팔은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곁에는 도화가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산삼주의 효력이 대단했던지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답니다. 이봉팔은 도화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며 한양으로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지요. 친구들이 하나둘 깨어나면서 화전놀이의 후일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판수는 계속 머리를 부여잡고 앓는 소리를 냈고, 김도섭은 물을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박진호는 넉살 좋게 웃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어젯밤 별감나리와 도화가 사라졌길래 뭐 하러 갔나 했더니 이제 알겠구려. 박진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봉팔은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수줍게 웃었지요. 친구들은 눈빛으로 서로 장난스럽게 놀리며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숲에서 해학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삐딱하게 갓을 쓰고 있었지만 얼굴은 전날보다 훨씬 상기되어 있었지요. 이보게들 아침부터 뭘 그리 맛있게 먹고 있나? 해악이 자네 어제 어디로 사라졌던 건가? 우리가 다 걱정했다네. 민판수가 물었습니다. 걱정은 무슨. 산속에서 달 구경하다 그만 잠이 들었다네. 자, 나도 좀 먹자. 해학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봉팔과 도화 사이를 오가는 것이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지요. 이봉팔은 불편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슬 내려가는 게 좋겠소.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할 일이 많구려. 일행은 서둘러 짐을 챙겨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화는 이봉팔 곁에서 조용히 걸었고, 해학은 맨 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해학이 갑자기 이봉팔에게 다가왔습니다. 봉팔아, 아니 별감나리,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봉팔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조금 떨어져 걸었지요.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어젯밤 도화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봉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지만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것이 자네와 무슨 상관인가? 허허, 화내지 마시게. 그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일세. 해학은 이봉팔에게 바짝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도화 전혀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한 달 전에 합방을 했다가 아직도 매독으로 고생하고 있네. 이봉팔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나? 나도 한때는 도화의 아름다움에 반해 한 달 전에 합방을 했다가 이런 병을 얻었다네. 지금도 밤마다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해학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이봉팔은 갑자기 어젯밤 일이 후회스러웠지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도화가 그런 병이 있다면 어떻게 기생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기생의 서글픈 운명 아니겠나? 아무도 그들의 병을 묻지 않지. 그저 아름다움만 보고 찾아가니 말이야. 이봉팔은 앞서 걷고 있는 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상의 미인으로 보이던 그녀가 이제는 위험한 존재로 느껴졌지요. 이봉팔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아, 이를 어쩐다. 걱정 마시게. 발병하기까지는 한 달은 더 걸릴 테니 그동안 한양의 의원을 찾아가 보시게. 혹시 모르지 별감날이니 좋은 약이라도 있을지. 해학은 동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봉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봉팔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후 이봉팔은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고 곧장 자신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의아해했지만 별감의 기분이 안 좋아진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가지 않았지요. 별감날이 제가 따뜻한 차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도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됐소. 그냥 가주시오. 이봉팔의 차가운 태도에 도화는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이봉팔은 방문을 닫자마자 침상에 쓰러져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병에. 아니,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지. 그 해악이 말이 진실인지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의심은 이미 이봉팔의 마음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봉팔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자신의 신체 여기저기를 살펴보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봉팔은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일찍 한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친구들이 찾아와 묻자 그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둘러댔습니다. 별감날이 이렇게 급히 가시면 어쩌면 좋습니까? 며칠 더 머무르시다 가시지요. 미안하네. 한양에서 급한 공문이 왔다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구려. 친구들은 아쉬워하며 이봉팔을 배웅했습니다. 도화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봉팔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지요. 마을을 떠나기 직전 주막 앞에서 해학이 이봉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가시는군요. 별감날이. 고향에 좀 더 머무르셔도 좋을 텐데.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자네도 건강 조심하게. 이봉팔이 말을 타려는 순간 해학이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별감날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무슨 말이지? 실은 어제 도화에 관해 드린 말씀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봉팔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학은 가볍게 웃으며 계속했지요.
도화는 깨끗한 아이요. 그리고 나도 매독 같은 거 없소. 그저 별감나리의 콧대를 꺾어주고 싶었을 뿐이라오. 이봉팔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해학의 멱살을 잡았을 것입니다. 이 미친놈이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하느냐? 그것 보시오. 별감나리도 보통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군요.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한다고 해서 남들과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아셨겠지요? 해학의 말에 이봉팔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해학을 바라보았지요. 자네,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별감날이 고향에 돌아오셔서 그 콧대 높은 태도는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다 같은 친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감이 되셨다고 예전 친구들 이름도 기억 못하고 고향을 깔보고 그게 옳은 일인가요? 이봉팔은 해학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요. 벼슬을 한 후로 그는 너무 거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도화는 정말 아무 병이 없는 거지? 물론이지요. 도화는 이 마을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입니다. 별감나리께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나리의 차가운 태도에 많이 상처받았을 겁니다. 이봉팔은 후회스러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한양을 향해 있었지요. 혜아가 정말 심한 장난이었어. 하지만 나에게 좋은 교훈을 준 것 같기도 하구나. 별감나리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요. 이봉팔은 말에 올라 출발하려다 다시 해학을 돌아보았습니다. 혜아가 혹시 자네가 어제 도화에게 주었던 돈주머니 그것도 장난이었나? 허허, 그건 말이죠. 맞습니다. 그저 사금파리에 노란 물감을 발라 반짝이게 한 것뿐이었지요. 도화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군요. 이봉팔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해학은 정말 타고난 장난꾸러기였지요. 다음에 내가 고향에 오면 그때는 자네에게 제대로 된 술을 대접하겠네.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엔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해학이 껄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봉팔은 마지막으로 고향 마을을 한번 돌아보고 말을 몰았지요. 이렇게 이봉팔은 화전놀이에서의 즐거운 추억과 해학의 장난으로 인한 쓴 교훈을 가슴에 안고 한양으로 돌아갔답니다. 벼슬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봉팔이 한양으로 돌아간 후 불과 몇 달 만에 더 큰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관리가 되었다고 하지요. 매년 정월이면 고향 마을에 선물을 보내기도 했는데 특히 해학에게는 항상 좋은 술을 보냈다고 합니다. 도화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녀는 얼마 후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양반집 도령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해학은 그는 여전히 마을에 살며 사람들을 웃게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풍자로 양반들의 콧대를 꺾어주는 역할을 계속했답니다. 그의 재치 있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마을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지요. 이렇듯 옛날 사람들은 유머와 재치로 벼슬아치의 오만함을 꺾기도 했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콧대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정조 임금께서 다스리실 때였습니다. 한양 사대문 안북촌 한옥마을에 권문세가 김대감 집이 있었습니다. 이 김대감이란 사람은 김애김 씨의 종가 후손으로 턱수염이 길고
두 눈이 매서운 위엄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호랑이 대감이라 불렀는데 이는 그의 매서운 성격과 엄한 기질 때문이었답니다. 김대감은 한성판윤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운명이 바뀔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김대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미천한 벼슬아치가 작은 정성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대감님. 이번에 소인 딸아이가 궁중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대감님의 덕분이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김대감 집엔 아첨꾼들이 매일같이 들락거렸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대감 집 대문은 닫힐 새가 없었지요. 온갖 뇌물을 다 받아 챙겼는데 요 근래 받은 것 중에 이뜸은 안성사또가 가지고 온 방자 금주발이었답니다. 이 안성사또는 김영준이라는 자인데 원래 신분이 중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사또 자리에 올랐느냐 하면 다름 아닌 김대감의 추천 덕분이었지요. 김영준은 젊은 시절 글솜씨가 뛰어나 김대감의 눈에 들었고 김대감의 추천으로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안성사또는 특별한 선물을 들고 김대감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조선 최고의 장인이 만든 방자 금주발이었지요. 순금에 가까운 재질로 만들어져 그 빛깔이 한양성 안에서 가장 고귀한 물건이라 할 만했습니다. 아니 이런 귀한 물건을 어찌 나에게 준단 말인가? 김대감은 금주발을 받으며 겸손한 척했지만 사실 내심 기뻐하고 있었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소인 같은 미천한 벼슬아치가 대감마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드리는 것이니 부디 거절 마시옵소서. 안성사또는 김대감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했습니다. 사실 이 금주발은 안성고을의 백성들에게서 억지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만든 것이었지만 김대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할 만했지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어쩔 수 없겠구만. 자네의 성의를 끝까지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닐 테니. 김대감은 마지못해 받는 척하며 금주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김대감의 밥상에는 항상 금주발이 올라갔습니다. 김대감 밥상에 방자 금주발이 오르면 온 방안이 금빛으로 휘황찬란해졌답니다. 마치 임금님이 쓰시는 수라상 같다고 할까요? 요즘 왜 이리 밥맛이 당기는지 모르겠어. 김대감의 말에 안방마님이 생긋이 웃으며 금주발 예찬을 했지요. 대감, 금주발이 밥에 기를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기가 음식과 어우러져 대감님 기력을 북돋우는 것 같네요. 안방마님은 비단 치마를 입은 고운 자태의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절세미인이라 불리던 양반집 규수였으나 김대감과 혼인하여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시름에 잠겨 있다가 늦게서야 아들을 얻었지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군. 어쨌든 이 주발로 밥을 먹으면 밥맛이 확실히 좋아. 이제부터는 이 금주발로만 밥을 먹겠소. 그거 참 다행입니다. 대감님 건강이 좋아지시면 우리 삼봉이도 좋아할 것입니다. 이 김대감 내외에게는 40이 넘어 겨우 얻은 외아들 삼봉이가 있었습니다. 14살인 김삼봉은 총명하고 귀여운 아이였지만 워낙 귀하게 자라 제 고집이 세고 버릇이 없었답니다. 삼봉아, 오늘은 서당에 가서 글 공부 열심히 하렴. 싫어요. 오늘은 놀고 싶어요. 어머니, 제발요. 이렇게 삼봉이가 때를 쓰면 마님은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지요. 삼봉이는 대감 부부에게 하늘의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워낙 귀하게 자라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답니다. 김대감은 점점 금주발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꼭 금주발을 사용했고 다른 그릇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심지어 관아에 나가기 전에도 반드시 금주발로 밥을 먹어야 했기에 아침 일찍 입직해야 하는 날에도 하인들이 서둘러 금주발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금주발은 내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보물이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조심히 다루거라. 하인들은 금주발 관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금주발을 닦고 광을 내며 정성껏 관리했지요. 특히 참모들은 금주발에 음식을 담을 때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김대감의 분노가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집안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상을 받기 위해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찌된 일이람. 금주발 뚜껑이 없어. 참모 둘이서 부엌을 뒤집어 놓고 찾아보았지만 금주발 뚜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은 당황하여 안방마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뭐라고? 금주발 뚜껑이 없다고?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모두 매를 맞을 줄 알아라. 안방마님은 즉시 이 일을 대감에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이미 아침 상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셨으니까요. 결국 뚜껑 없는 금주발을 대감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금주발 뚜껑은 어디 있느냐? 김대감이 아침상을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지요. 대감님, 금주발 뚜껑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제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보이질 않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런 귀한 물건을 어떻게 관리한 거냐? 당장 찾아와라. 김대감은 밥 한 숟가락 뜨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튀었지요. 당장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라. 의심되는 놈이 있다면 주리를 틀어서라도 찾아내라. 김대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김대감이 아침상에 수저도 안 대고 고함을 치며 집을 나서자 마님은 우선 참모 둘을 꿇어 앉혀놓고 자백을 종용했습니다. 이런 몹쓸 것들. 귀한 금주발 뚜껑을 어디다 숨겼느냐. 지금이라도 실토하면 죄를 용서해 줄 테니 어서 바른 대로 고하거라. 이 참모들은 박씨와 춘단이라는 40대 안악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성실하게 일해온 하인들이었기에 안방마님도 이들이 금주발 뚜껑을 훔쳤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누군가는 의심해야 했습니다. 마님, 소인은 정말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귀한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사옵니다. 어제 저녁에 금주발을 닦아 정갈하게 보관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뚜껑만 없어진 것이옵니다. 박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항변했습니다. 맞사옵니다. 소인들이 어찌 감히 그런 물건을 훔치겠사옵니까? 하늘에 맹세코 결백하옵니다. 소인들도 깜짝 놀라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춘단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뚜껑이 스스로 다리가 달려 도망이라도 갔단 말이냐? 누군가 손을 댄 것이 분명하다. 마님은 쌀이 회초리를 가져오게 하여 참모들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흐르도록 등줄기를 때려도 참모들은 한사코 결백을 주장했답니다. 아이고, 억울하옵니다. 마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소인들은 정말 모르옵니다. 참모들의 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다른 하인들을 불러들였지요. 여봐라,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불러 모아라. 집안의 하인들, 친모, 행랑아범까지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으름장을 놨지만 금주발 뚜껑을 훔쳐갔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님은 초조해졌습니다. 대감이 저녁에 돌아오시면 또 큰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이 몹쓸 것들 누군가는 분명 알고 있을 텐데 대감께서 돌아오시면 더 큰 화를 내실 텐데 어쩌면 좋을꼬? 마님은 몹시 고민하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대감의 분노를 피하는 방법은 금주발 뚜껑을 찾아내는 것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마님은 몸종을 시켜 먹골 사는 신무당을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이 신무당은 원래 이름이 신분애라는 여인으로 젊은 시절 뛰어난 미모로 이름을 날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신들린 병에 걸려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특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지요. 어서 가서 먹골 신무당을 불러오너라. 그 사람이라면 분명 알아낼 수 있을 게다. 예, 마님.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몸종은 서둘러 먹골로 향했습니다. 먹골은 한양성 밖에 있는 마을로 지금의 중랑구 묵동 부근이었지요. 몸종은 길을 서둘러 가서 신무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새빨간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신무당이 김대감 집에 도착했답니다. 마님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신무당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배시시 웃더니 말했지요. 이건 구판을 벌일 필요도 없소이다. 장닭 한 마리와 송곳을 준비해 주시오. 그 말에 마님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정말이요? 그리 간단히 찾을 수 있소? 염려 마시오. 도둑은 반드시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소이다. 마님은 즉시 하인들에게 장닭과 송곳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집 안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장닭이 잡혔고 날카로운 송곳도 마련되었지요. 안마당에 집안 사람들 모두를 모아놓고 봉당에 올라선 신무당이 왼손엔 장닭의 모가지를 움켜쥐고 오른손엔 송곳을 쥔 채 찢어지는 쇳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먹골 신무당이다. 내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 신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점점 격렬해졌고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신이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지요. 들으라 조상신들의 목소리를. 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린 자, 귀한 금주발 뚜껑을 훔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신무당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안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금주발을 훔쳐간 사람은 빨리 나와. 이 장닭의 눈을 찌르면 금주발 뚜껑을 훔친 사람은 장님이 될 게야. 빨리 나오지 못하겠느냐. 신무당은 장닭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장닭은 울음소리를 내며 발버둥 쳤지만 신무당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지요. 정막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지요. 마님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 집안에 도둑이 있다니 당장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어서 찌르시게. 도끼를 품은 마님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신무당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송곳을 장닭의 눈을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송곳에 눈을 찌른 장닭이 선혈을 뿌리며 날개를 퍼덕이자 신무당의 얼굴도 피범벅이 되었지요. 장닭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신무당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힘이 빠져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더러운 것. 하지만 참아야지. 신무당은 얼굴에 묻은 피를 손으로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피를 쏟던 장닭이 마침내 다리를 축 늘어뜨리며 조용해지자 마님과 신무당은 안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장님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침 삼키는 소리뿐이었지요. 이상하구나. 아무도 장님이 되지 않았네. 신무당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도 당황스러웠지요.
어찌된 일이오? 도둑이 없다는 말이오? 아니, 그렇지는 않을 텐데. 도둑은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소이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당 훈장과 학동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나이 먹은 학동에게 엎혀 들어오는 아이는 바로 늦게 본 김대감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했던지 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삼봉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두 눈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어머니, 앞이 안 보여요. 삼봉이의 말에 마님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님이 장님이 된 외동아들을 잡고 통곡하며 어찌 된 일이냐고 묻자 훈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아이고 마님, 조금 전에 글을 읽다가 갑자기 꽥소리를 지르며 눈을 감싸 앉은 뭡니까? 저희도 놀라서 어찌된 일인지 물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마님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하인들과 식구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지요. 신무당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소이다. 금주발 뚜껑을 누가 가져갔는지. 무슨 말이오? 누가 가져갔단 말이오?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신무당은 조용히 삼봉이에게 다가갔지요. 도련님, 금주발 뚜껑을 가져가셨지요? 마님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당이 감히 내 아들을 의심해. 당장 나가거라. 하지만 삼봉이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제가 가져갔어요. 마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렸지요. 그럴 리가. 삼봉아, 네가 왜 금주발 뚜껑에 손을 댔단 말이냐? 반짝거리는 것이 너무 예뻐서요.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니까 저도 갖고 싶었어요. 삼봉이는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마님은 곧 하인들을 불러 삼봉이의 방을 살피게 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들이 금주발 뚜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금주발 뚜껑은 삼봉이의 침구 밑에 숨겨져 있었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마님을 방으로 모셨고 정신을 차린 마님은 신무당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의 눈을 고쳐주시게. 자네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신무당은 삼봉이의 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치료를 시작했지요. 작은 주머니에서 약초를 꺼내어 물에 풀어 삼봉이의 눈에 바르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아이의 눈을 다시 열어주소서. 이 아이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빛을 다시 보게 하여 주소서. 신무당은 한참 동안 기도를 올렸지만 삼봉이의 눈은 여전히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님은 점점 더 불안해졌지요. 어쩌면 좋단 말이오? 우리 아들이 정말 장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오? 신무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이 일은 단순히 아이의 잘못만이 아니옵니다. 대감님의 집착이 불러온 화입니다. 대감님이 금주발에 지나치게 집착하시고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 하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도련님이 결국 금주발 뚜껑에 욕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내 아들의 눈을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오? 대감님이 돌아오셔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지나친 집착과 욕심이 가져온 화라는 것을 대감님 스스로 깨달으셔야 도련님의 눈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님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마침내 김대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봐라, 금주발 뚜껑은 찾았느냐? 김대감이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요. 대감마님, 중대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금주발 뚜껑은 어찌 되었느냐? 금주발 뚜껑은 찾았습니다만 도련님께서 하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대감은 급히 안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울고 있는 아내와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삼봉이가 왜 이러오? 마님은 흐느끼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금주발 뚜껑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에 참모들을 매질했던 일, 신무당을 불러 의식을 했던 일, 그리고 삼봉이가 금주발 뚜껑을 훔쳤다는 사실과 함께 눈이 멀게 된 일까지 모두 말했지요. 김대감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듯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삼봉아, 김대감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삼봉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훌쩍이며 말했지요. 아버지, 죄송해요. 금주발 뚜껑을 가져가서 아버지가 너무 소중히 여기시길래 저도 갖고 싶었어요. 김대감은 말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는 김대감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화를 불러왔구나. 신무당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 모든 일은 금주발에 대한 과한 집착 때문입니다. 물건에 집착하는 마음이 결국 소중한 아들까지 해치게 된 것입니다. 대감님께서 그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도련님의 눈도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방 밖으로 나가더니 금주발을 가져오게 했지요. 그리고 뜰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어리석은 욕심으로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심지어 내 아들까지 해를 입었다. 이제 깨달았구나. 금주발이 아무리 귀한들 내 아들의 눈보다 귀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금주발과 뚜껑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반짝이던 금주발은 땅에 부딪혀 움푹 패였지만 김대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선 어떤 물건보다 사람이 먼저다. 내 그 어떤 물건에도 다시는 집착하지 않겠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채에서 삼봉이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머니, 보여요. 제 눈이 다시 보여요. 모두가 놀라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삼봉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고 김대감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 눈이 나았어요. 그래, 삼봉아. 정말 다행이구나.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다. 신무당은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 도련님의 눈도 나았습니다. 세상 모든 재물은 결국 한낱 티끌에 불과하나니 사람과의 인연과 정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김대감은 크게 변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뇌물을 받지 않았고 사치스러운 생활도 버렸지요. 그는 먼저 억울하게 매를 맞은 참모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내렸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구나. 너희에게 억울한 매를 때려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늘 먼저 생각하는 주인이 되겠다. 김대감은 또한 집안 살림도 검소하게 바꾸었습니다. 금주발은 녹여서 그 돈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썼지요. 그의 이런 모습에 김대감 집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삼봉이도 이 일을 계기로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버릇없이 굴지 않았고 공부에도 열심히 매진했지요.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답니다. 신무당은 그 일을 마치고 다시 먹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한양성안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이렇게 김대감은 큰 시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그의 가족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까지 해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지요. 이처럼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도 가족의 행복과 건강보다 소중할 수는 없답니다. 김대감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때로는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